1904년부터 1905년까지 벌어진 러일 전쟁은 20세기 초 가장 중대한 전쟁 중 하나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전쟁입니다.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만주와 조선에서의 전략적 이권을 두고 벌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인종적, 제국적 위계에 대한 고정관념, 특히 유럽 열강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군사적,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기존의 믿음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가 서구의 주요 제국과 전장에서 맞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의 세계적 영향은 단순히 전쟁터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 외교를 재편하고 러시아 내 혁명적 불안을 촉발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의 반식민지 운동에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제국주의적 경쟁, 민족주의,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받아들인 상반된 근대화의 비전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넓은 제국주의적 사명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던 반면 일본의 야망은 자신을 정당한 열강으로 자리매김하고 식민지화된 국가들의 비참한 운명을 피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잔혹한 포위전, 대규모 육상 전투, 그리고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해전 중 하나인 스시마 해전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몇 달에 걸친 세계 일주 끝에 도착한 러시아 발트 함대를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이 전쟁은 세계의 권력 정치의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러시아 제국의 취약성과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한편 일본의 현대 군사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로써 유럽 중심주의적 통념에 도전하고 20세기 중 이어질 지정학적 재편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일 전쟁의 뿌리는 20세기 초 동아시아를 특징짓던 제국주의적 야망, 지역적 경쟁, 그리고 국내 불안정이라는 복잡한 맥락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 팽창하는 제국이었으며 두 나라 모두 한반도와 만주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각국의 국가적 힘에 대한 비전에서 전략적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갑작스러운 계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쌓여온 긴장, 오판, 그리고 상호 불신이 절정에 달한 결과였습니다. 일본이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였습니다. 이때 일본은 국가 주도의 빠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취약성을 인식한 일본은 특히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사례를 통해 이를 뚜렷이 보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서양의 군사, 산업, 행정 모델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189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육군과 해군 모두를 근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 두려워했던 유럽 열강들처럼 제국주의적 태도도 취하게 되었습니다.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이어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일본은 지역군사 강국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대만과 랴오둥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얻었고 조선의 독립을 인정받아 사실상 조선을 일본의 영향권 안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95년 러시아가 주도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지원한 삼국 간섭으로 인해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중국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 후 포트아서 등을 임차하고 남만주 철도를 건설하면서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야욕이 분명해졌고 이는 도쿄에 깊은 원한을 남겼습니다. 일본이 신흥 강국이었던 반면 러시아는 이미 확립된 제국으로서 해군의 야망과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의 부동항을 찾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만주와 조선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전략적, 경제적 요인 모두에 의해 촉진된 것이었습니다.
1903년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공되고 만주를 통과하는 남쪽 지선까지 더해지면서 러시아의 이 지역 내 물류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팽창 방식은 종종 느리고 관료적이었으며 일본의 역량을 포함한 현지 정세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 황제 치하의 러시아 정부는 일본을 이류 강국으로 여기며 북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1900년 의화단 운동 이후 러시아가 만주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한국에서 영향력을 점점 키워가자 일본 지도부는 지역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1902년부터 1904년 사이 러시아와 일본 간의 외교 협상은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한국에서의 자국 이익을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협상을 지연시키며 이 지역에서 군사 주둔을 계속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쿄에서 불성실함과 제국주의적 오만의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1902년에 영국과 중요한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일 동맹은 서명국 중 한 나라가 2개 이상의 국가에 공격받을 때 다른 나라는 이를 지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에게 외교적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열강들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1904년 초가 되자 일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1904년 2월 8일 일본은 루이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적으로 야간 공격하며 전쟁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선제 공격은 일본의 전략적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전력을 투입하기 전에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싸우려는 의도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유럽 본토와 극동 지역 사이에 거대한 거리를 감안한 전략이었습니다. 양 제국 모두 국내 문제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전제 군주제가 점점 심해지는 사회 불안,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외국과의 전쟁은 차례에게 국민을 단결시키고 내부 불만에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승리가 자원과 영토 확보뿐만 아니라 급속한 근대화를 정당화하고 서구 열강의 식민지화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산업화된 전쟁, 막대한 인명 피해, 그리고 특히 러시아 측의 전략적 오판이 특징인 현대적 갈등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의 철저한 준비와 전술적 주도권은 러시아의 자만심, 물류상의 약점, 그리고 정치적 우유부단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 전쟁은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벌어졌으며 주요 전역은 만주와 랴오둥 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결국 쓰시마에서 극적인 해전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1904년 2월 8일 밤 공식적인 선전포고 없이 일본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던 포트아서, 오늘날의 위수누를 기습적으로 어뢰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이 첫 번째 공격은 일본이 주도권과 속도를 전략적으로 중시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갇혀 사기가 저하된 채로 전투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일본 지상군이 조선에 상륙하여 신속하게 북쪽으로 진격해 서울을 점령하고 만주와의 국경인 압록강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1904년 5월의 압록강 전투는 첫 번째 주요 육상 전투였습니다. 일본군은 러시아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하며 뛰어난 훈련, 협동, 그리고 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의 주요 전환점 중 하나는 1904년 8월부터 1905년 1월까지 이어진 위순항 포트아서 포위전이었습니다. 로기 마레스케 장군이 이끄는 일본군은 견고하게 요새화된 러시아 거점에 반복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포위전은 참호전과 많은 희생을 치른 정면 공격이 이어지며 길고 참혹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항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주요 고지와 포대 진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1월 2일 러시아군 지휘관 아나톨리 스테셀 장군이 논란의 여지와 조기 항복이라는 평가 속에 포트아서를 일본에 넘기며 일본의 큰 전략적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포트아서가 일본군의 손에 넘어가면서 태평양에 있던 러시아 함대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한편 일본군과 러시아군은
만주 전역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였고 1904년 8월부터 9월까지 벌어진 랴오양 전투는 양군 간의 첫 번째 대규모 육상 전투였습니다.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알렉세이 쿠라파치킨 장군이 이끄는 러시아군은 열악한 협조와 압박을 받을 때 후퇴하는 경향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비록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일본군의 승리는 사기를 높였고 러시아의 병참에 더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육상 전투는 1905년 2월부터 3월까지 벌어진 무크덴 전투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당시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투에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오야마 이와오 장군이 이끄는 일본군은 복잡한 3주간의 작전 끝에 러시아군을 포위하고 기동으로 압도했습니다. 완전한 후퇴는 아니었지만 러시아군은 북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주요 행정 및 교통 거점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패배의 규모는 러시아 지도부를 충격에 빠뜨렸고 국내에서 전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마지막 타격은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평양 함대가 무력화되자 러시아는 발트 함대를 이른바 제2태평양 전대로 개칭한 뒤 발트해에서 동아시아까지 1만 8천 마일에 이르는 고된 여정에 나섰습니다. 6개월이 넘게 이어진 이 항해는 기계 고장, 낮은 사기, 그리고 도거뱅크 사건으로 알려진 영국 어선에 대한 오인 사격 등 외교적 사건들로 얼룩졌습니다. 1905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스시마 해협 근처에서 러시아 함대는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이 이끄는 일본 해군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스시마 해전은 러시아에게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기동력과 화력에서 밀린 러시아 함대는 거의 전부가 포획되거나 침몰당했습니다. 소수의 함정만이 탈출에 성공했고 이 승리는 일본의 해상 지배를 확고히 했으며 러시아의 성공 가능성을 사실상 완전히 끝냈습니다. 스시마 해전은 또한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한 아시아 강국이 유럽의 주요 함대를 정면 해전에서 격파한 것은 20세기 초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종종 현대 시대의 첫 번째 주요 분쟁으로 언급됩니다. 이 전쟁에서는 참호전, 기관총, 철조망, 장거리 포격, 무선 통신, 그리고 병력 이동을 위한 철도 운송의 조정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전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제1차 세계대전의 기술적, 전략적 현실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또한 현대 전장에서 사기, 정보, 그리고 병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군은 높은 수준의 규율과 국가적 단결을 유지한 반면 러시아군은 훈련이 부족한 징집병이 많았고 조직력 부족과 사기 저하, 부패, 낡은 지휘 체계, 그리고 내부 불화로 인해 러시아군의 군사작전이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전쟁은 양 제국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일본이 전략적이고 상징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전쟁은 러시아 제국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국내에서 혁명적 불안을 촉진하는 데에도 일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갈등은 제국주의와 인종관계 역사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되었으며 동양과 대체로 편견에 사로잡힌 서구 사이의 권력역학에 극적인 변화를 알렸습니다. 러시아 제국에게 이 전쟁은 완전히 참담한 재앙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 전쟁은 계획, 지휘, 그리고 인프라에서의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패배는 니콜라이 2세 황제의 권위를 약화시켰고 러시아가 현대적이고 유능한 강대국이라는 인식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전쟁 노력은 러시아의 병참 역량을 한계 이상으로 끌었었고 경직된 관료제와 낡은 제도로 통치드는 제국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패배는 내부의 불안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미 열악한 노동 환경, 식량 부족, 정치적 탄압에 시달리던 러시아 국민들은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1905년 1월,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던 시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평화로운 시위가 치명적인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고 이는 피해 일요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살은 1905년 혁명을 촉발시켰고 파업과 농민 봉기, 그리고 전함 포템킨에서의 유명한 반란을 포함한 반란의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니콜라이 황제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러시아 최초의 국회인 두마가 설립되었습니다. 두마의 권한은 제한적이었고 자주 무시되었지만 두마의 등장은 전제 정치의 상징적인 약화를 의미했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상 차르 체제 권위의 붕괴를 드러내고 가속화시켰으며 이러한 흐름은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전쟁은 1905년 9월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끝났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후 이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조약은 일본의 한국 내 권익을 인정하고 러시아가 남만주에서 가지고 있던 조차권을 일본에 넘겼습니다. 비록 전쟁은 끝났지만 이 조약은 양측 모두에게 어느 정도 불만을 남겼습니다. 러시아는 굴욕을 당했지만 시베리아 영토의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일본은 명성과 영향력을 얻었지만 기대했던 모든 배상금이나 영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약은 또한 아시아 외교의 국제화에 있어 중요한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 문제의 중재자로 부상했음을 알렸고 일본이 세계 강대국 정치에 편입되었음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 갈등에서 인정받는 세계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성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된 수십 년간의 근대화 노력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 승리로 일본은 한반도와 남만주 그리고 리순항, 포트아서 임차권과 남만주 철도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더 많은 영토적 이득을 기대했지만 이제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확립되었고 이는 다른 어떤 잠재적 이익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전쟁은 또한 일본이 더욱 적극적이고 결국에는 공격적인 제국주의적 팽창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10년 일본은 조선을 공식적으로 병합하여 가혹한 식민 통치의 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힘입어 일본은 서구 열강과 대등해지기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동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고자 하는 야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 전쟁은 국민적 단결을 강화하고 군대, 특히 해군의 위신과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포츠머스 조약에서 얻은 보상이 제한적이었던 것, 특히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일본의 불만은 일본 내 민족주의자들 사이에 불만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1930년대 공세적 군국주의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식민지화된 세계 전역에 걸쳐 깊은 심리적, 인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유럽 제국을 물리치는 모습은 깊이 뿌리내린 인종적 위계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이 전쟁은 반식민 저항의 가능성에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민족주의자들, 베트남 혁명가들, 아프리카 지식인들은 일본의 성공을 서구의 지배가 필연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로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이 패배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비서구, 민족이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인종차별적 가정이 흔들렸고 많은 유럽 열강들, 특히 영국을 포함해 일본을 더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일 동맹은 갱신되고 확대되었으며 일본은 점점 더 세계 무대에서 정당한 주체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결국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측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일본의 예외주의 의식과 제국주의적 정복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을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에 대한 승리의 기억은 군국주의와 팽창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왜곡되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 자신들만의 식민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전쟁 직후 많은 서구 관찰자들은 일본의 승리를 세계 권력 구조의 변화 신호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예외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럽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패배를 일본의 전술적 전략적 우위보다는 주로 러시아의 물류적 무능이나 내부 붕괴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배적인 유럽 중심적 세계관은 백인 기독교 제국이 아시아 강대국에게 패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 언론 내 일부 인사들은 일본의 효율성과 규율을 칭찬하기도 했지만 이는 종종 이국적이거나 은근히 깔보는 시각에서 전쟁을 일생에 한 번 있을 법한 이야기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이론가들과 전략가들은 러시아의 패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벨프리드 세이어,
머헨과 같은 인물들은 스시마 해전에서 얻은 해군 교훈을 분석했고, 유럽의 장군들은 포트아서 공성전을 연구하며 현대 포병과 참호전의 통찰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배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제국들은 더 넓은 정치적 함의는 축소시켰습니다. 소련 학자들은 노동자와 병사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전쟁을 순수한 군사적 또는 지정학적 사건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각성의 촉매제로 묘사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승리가 문화, 예술, 교육 등에서 일본이 세계 열강 중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널리 묘사되었습니다. 최근의 학계에서는 러일 전쟁을 제국 쇠퇴라는 더 넓은 틀 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존 W. 스타인버그, 로템콘, J.N. 웨스트우드와 같은 역사가들은 이 전쟁이 인종적, 지정학적 가정들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강조해왔으며, 이 전쟁은 점점 더 과도기적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규모 면에서는 현대적이지만 여전히 19세기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구 열강들, 특히 독일과 영국은 러시아의 패배를 통해 현대전이 결코 짧거나 영광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러일 전쟁은 팽창하는 두 제국 간의 지역 분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오랜 권력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새로운 지정학적 시대의 시작을 알린 변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것은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비서구 국가가 유럽 제국을 정규전에서 물리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세계 정치를 지탱해온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인종적 위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 전쟁은 차르 체제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만주와 해상에서의 군사적 실패는 제국의 위신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1905년 혁명으로 폭발한 내부 불안을 촉진시켰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은 정치적 불안정의 흐름을 촉발했고, 결국 10여 년 후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져 20세기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